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하남향토사 연구소장 유병상입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한시로 읽는 6일준의 하남입니다. 여러분들은 6일준이라는 성함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TV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겁니다. 더욱이 이 구당의 대표적인 저서인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귀에 읽을 겁니다. 구당의 이력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조선 만렵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선 만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구한말이라고도 하죠. 그 개화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최초의 국비 일본 유학생 또는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당에 대한 이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6일주는 구한말의 개화사상가로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며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갑신정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유럽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와서 인천에서 포도청 관리에게 체포되어 7년간 연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 생활 과정 중에서 서양의 사정을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의 개화사상 서적인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6.17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보다는 깊이 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미국 유학은 덤머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덤머 아카데미에서 에드워드 모스 박사라고요, 동경에서 생물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 에드워드 모스 박사의 지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본에 유학을 할 때는 일본 개화기의 계몽사상가로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 돈 만엔에 보면 이분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도 한데,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도를 받으며 일본 및 서양에 관한 신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PPT를 보면서 6일준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죠. 본관이라고 해서 어느 성씨를 나타내주는 유래가 적힌 거를 이제 본관, 그렇게 했는데, 본관이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기계유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 분들은 성인식에서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게 있죠. 요걸 자라고 합니다. 자가 성무입니다. 성무. 그리고 이제 이름이나 자를 불러주는 것보다는 좀 편한 이름, 보통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부를 때 그냥 막 이름 부르듯이 이런 이름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 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호는 구당입니다. 구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제가 앞에서 금방 얘기할 때도 구당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는 호가 구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당이라는 걸 했고요. 저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서유견문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거의 구당 시초라든가 또는 노동야학 독본 이런 것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대한문전은 이제 문법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구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구당시초하고 구당유고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구당이 시집이 있는데, 이런 시집을 남긴 또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당 남겨준 시집에 있는 그 시를 가지고서 구당의 한시로 하남의 옛 지명을 알아보도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서유견문을 조금 잠깐 얘기를 해다 보면,
이 서유견문은 사실 저서라기보다는 편역서에 가깝습니다. 편역서. 왜 그러냐면 거표지에 구당 선생이 쓸 때 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계 6일준 집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집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아서 서술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유견문은 미국 유학 당시에 지리교과서하고 일본의 스승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유명한 책들을 번역해 가지고 그걸 편집해 놓은 책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구당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금방 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선인들을 얘기를 할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아주 신뢰입니다. 우리가 율곡 이 선생님이나 퇴계 이황 선생님도 그냥 이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그 신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당 육일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성함보다는 호로 이제 불러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히 오늘은 일반인들은 참 알기 어려웠던 또는 잘 알지 못하는 구당의 한시를 소개하면서 하남의 옛 지명과 관련 이야기를 하면 좀 더 하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구당 선생이 하남을 대표하는 또는 하남의 근대인을 갖다가 알려주는 유명한 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먼저 소개하는 한시는 15세 때 지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1870년에 지었다고 하는 월야작, 달밤에라는 얘기죠. 달월 지을작, 달월 밤야 지을작인데 달밤에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구당의 청소년 시기를 인식해 볼 수 있는 아주 빼어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한시를 이해할 때에는 한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시를 가장 기본적인 걸 우선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우선 이해해 보죠. 간단하게. 한시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를 하려면 뭐 한이 없습니다만 한시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오원절구, 칠원절구. 오늘 소개할 게 오원절구와 칠원절구가 있으니까 오원절구가 뭔지, 칠원절구가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원절구는 한 구의 글자가 5글자입니다. 그래서 오언이에요. 말씀 원자. 그리고 시 한 편이 4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4구. 반대로 칠원절구는 한 구의 글자가 7글자이니까 7언이 되겠죠. 그래서 시의 형식이 4구로 다 이루어진 거를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곡식 짓는 절구가 아니고 여기서는 한시의 형식을 나타내 주는 말이 절구입니다. 그래서 5원절구하고 7원절구는 오늘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조금 참고 삼아 얘기한다면 율시라는 게 있습니다만 오늘 강의에서는 율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율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러면 한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운자라는 게 있습니다. 운자. 운자라는 건 뭐냐면 음악에 있어서 박자가 있듯이 오원절구와 칠원절구에도 곧 들어가는 그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운자라고 하는데 오원절구는 승구와 결구.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 2, 3, 4구로 다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2구와 4구 끝자에 운자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짝수구에 들어가는 거죠. 짝수구에 들어가고. 그러면 칠원절구는 뭐냐면 글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운자도 하나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원절구에 있는 운자보다 한 구, 맨 첫 번째 구, 1구의 끝자에다 하나를 더 늘어주니까
1, 2, 4, 9가 되겠죠. 요걸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문학 용어로 다 기승전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다 보면 오원절구는 승구와 결구의 끝자, 끝에다 붙이는 겁니다. 끝자. 그 다음에 칠원절구는 기구에도 들어가는 거죠. 일구니까 기승결구의 끝자가 운자가 됩니다. 그러면 운자라는 건 뭐냐면 이 한자의 우리말로 발음을 했을 때 종성, 끝소리죠. 이 종성이 음이 같거나 또는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음이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배울 우리 한시에서는 같게 음이 종성이 같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 오늘 한시를 배우고 난 뒤에 다른 데 가서 한시를 대했을 때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슷한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원절구의 한시, 이게 15살이 지은 15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생 정도 되는데 한문으로 다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한문으로 시를 지었는데 참 20자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달밤에 지었다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보면 아주 참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감수성과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절구는 두 글자 읽고 세 글자로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아간 운패월하니 운거 월환생이라 만변도 무정하니 종능 일생명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어려운 글자는 그래도 뭐 한문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한문만 이렇게 조금 하면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한문으로 몰라도 우리말로 잘 읽어봐도 상당히 아주 재미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가슴에 와닿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간, 잠시 야자 볼간자입니다. 잠깐 보는 겁니다. 뭐가? 운패월, 구름은 가릴패 달월. 잠깐 보이는 겁니다. 왜 잠깐 보이느냐? 운패월 했기 때문에 구름이 달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에 가린 달 잠깐 보이더니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구름에 잠깐 보이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구에는 어떻게 했어요? 운거 월 환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생.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환생이 아니고요. 환은 중국어로다 의미하면 또한 도 이렇게 해석되는 글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돌아올 환자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만 운거 구름이 가니까 달이 또한 다시 그런 얘기예요. 달이 다시 생겨났다는 얘기니까 구름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 달빛이 구름이 가고 나니까 다시 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겁니다. 구름간이 달빛 환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변은 만번 변한다는 얘기죠. 1만만 변할 변. 그러니까 만변 변하는 거니까 우리 보통 만변 변하는 걸 천변만화라는 사조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얘기죠. 이 만변이 모두 도자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만변, 만천변, 만화하고 만변했으니까 모두가 무정, 정해짐이 없습니다. 정해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마침내 끝마칠 종이야. 끝내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일생
온통 한 가지 색으로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달밤에 그 달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15살의 청소년 구당 선생이 자기의 감정을 여기다 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 구름은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는 시어란 말이에요. 시어니까 달 밝은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개명화되었다. 완전히 이게 아주 밝게 열려져 있다는 얘기,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 구당 선생이 살았었던 19세기 말엽이라고 하는 세상은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암울했었던, 서양 세력이나 이런 것들 막 들어오고 막 일본에 막 이렇게 암울했었던 시대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개명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천변만화하여 끝없이 변화한다. 이런 당시의 시대 상황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마침내 온 세상을 밝혀주는 아주 개화된 세상에 바라는 젊은 구당의 긍정적인 미래가 제시되고 있다는 시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젊은 구당에 대한, 청소년 구당이 갖고 있었던 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화사상가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일본 유학을 가서도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미국 유학 가서 또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는 이제 구당 스스로가 어렸을 때 지은 작품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동관시 소작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렸을 때 지은 거로구나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오원절구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자가 생자하고 명자가 두 번째 구, 승구하고 결구의 끝에 있으니까 명자하고, 명을 우리말로 이게 명자가 생자죠. 생자. 이 구에 있는 게 생자. 그 다음에 사구가 명. 이게 운자가 되는 겁니다. 왜 생하고 명이 운자가 되냐? 생의 한글이 이렇게 쓰고 여기 명자를 보면 맨 끝에 아까 종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성. 끝소리. 여기 동그라미 이응 소리가 같죠. 동그라미 이응 소리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우리말에 있어 종성, 끝소리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당의 청소년 시기를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구당유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당유고에 있는 시에 보면 상경과 오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오수니까 5수가 있습니다. 5수. 5수가 있는데 제일 첫 수가 바로 우리 하남시 덕풍동을 나타내 주게 되는 그 덕풍골에서 출발하는 시가 바로 첫 번째 시인데, 요 5시를 쭉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하게 되면 덕풍골, 덕풍리, 지금은 덕풍동이 됐죠. 덕풍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계내, 지금은 상일동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상일동 옆에 고덕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덕천을 지나는 거기 동네 이름이 예전에는 계내라고 그랬어요. 계내. 그래가지고 계내에서 또 조금 서울 쪽으로 가면 천호동을 지나갔다 보면 광나루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광진교가 우리말로 광나루가 되겠죠. 그 광진교를 가서 또 광진교에서 배를 타고 살고지다리 들어보시는 분, 뭐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은 잘 모르겠지만, 살고지다리를 지나서 동대문 사대문에 하는, 도성의 사대문에 하는 동대문에 이르는 그 여정을 5수의 시로 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상경과 오수 중에서
하남시의 옛 지명이 남아져 있는 시를 통해서 구당이 어떤 의미로다 그런 시를 썼는지 그거를 하나 보면서 한번 시를 같이 감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면 덕봉심리 해천장하고 초로비비습아상이라. 단교수란 행인소하고 격양가중 종도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앙이라. 그러니까 덕봉이라는 말, 이 덕봉이라는 말을 덕봉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지명이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요, 덕봉이. 그런데 그 어디 지명인지를 잘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덕봉이 덕풍골이라고 하는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그 자트막한 산봉우리,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풍골에서 몇 리를 가면 10리를 가면 해천, 개내입니다. 개해자. 우리 개해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해자 내천자입니다. 개해자 내천자 길장자. 덕봉에서 10리를 가면 개내가 길고 초로, 풀초 이슬로, 풀이슬이 비비하다. 물방울이 물방울이 많이 이렇게 엉겨져 있는 그 모습을 비비라고 합니다. 눈 펄펄 날 비자인데요. 눈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랑비나 이런 비가 이렇게 올 때 많이 펄펄 날리는 게, 그런 것들을 비비라는, 눈 펄펄 날 비자로 쓰는데,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이렇게 방울져 있는 모습 또는 이렇게 물이 습기가 많이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걸 비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습자는 습할 습자죠. 습할 습자. 젖는다, 젖을 습. 그죠? 그때 쓴 말. 습기할 때 그 습자고요. 나자, 치마상자. 초로가 풀에 맺힌 이슬이, 비비, 거기에 어떻게 맺혀져 있어요? 방울방울 맺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신다, 뭐를? 아상, 내 치마를 적신다. 이렇게. 치마를 적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걸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옷깃을 적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옛날에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그 바지를 입게 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 했었던 것도 있지만, 바지는 한자로 다 고자예요. 바지 고. 그러니까 장하고 상에게 운자를 맞추다 보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바지라는 의미보다는 상자를 해서 옷깃을 적힌다.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옷깃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치마상자를 예치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비가 많이 왔나 봐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옛날에는 뭐 다리가 이렇게 돌다리나 또는 아니면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단교입니다. 끈을 딴 다리교. 다리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다리. 거기에 물이 지금 어떻게, 수가 란, 혼란스러운 란자죠. 어지러운 란자. 물이 막 어지럽게 많이니까 아마 콜콜콜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거기를 건너겠다는 행인, 지나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단교, 수란, 행인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여름철이 막 들어서고 좀 지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중순쯤 추쯤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요때는 모내기가 한창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격양가가 울려 퍼집니다. 격양가. 칠격자, 땅양자, 노래가입니다. 땅을 치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예? 땅을 치면서 노래. 이건 뭐야? 옛날에 요순 시절에 살기 좋았었던 그런 시절에 땅을 치면서 세상이 살기 좋다고 노래했었던 그런 노래를 해서 격양가라고 합니다. 비가 왔으니까, 옛날엔 천수답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끊어진 다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사람도 적으니까 지금 뭐예요? 모내기를 한창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을 종자, 벼도자, 벼앙자입니다. 벼를 심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내기죠. 모내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격양가 중 종도앙, 격양가 속에, 격양가 가운데 모내기가 한창이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시를 쓰게 쓴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저도 자세히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 다른 시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 구당 선생의 할아버지의 생각이 이제 덕분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당 선생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를 모신 것도 덕분골, 지금 동부초등학교 그 뒤쪽 산인데 그 아파트 개발하고 저쪽에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지금은 묘소가 이장되어서 검난산 중턱에로 다 이장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때 하여간 와서 덕분골에 오셨다가 서울로 가면서 이제 지은 시가 바로 이게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의 형식이 5원 절구 예석과 여기는 7글자니까 7원절구가 되겠죠. 7원절구. 한 구가 7글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7원절구에는 아까 운자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1, 2, 4구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은 장, 긴장. 그 다음에 2는 치마상. 그 다음에 4구는 벼앙. 그렇게 해서 이응이 또 똑같아요. 여긴 또 중성, 가운데 소리까지, 아자까지 갖게끔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자가 되는 겁니다. 운자가 되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럼 이걸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지면 보면 우리가 어느 중문과 교수님이 이게 한시를 읽는데 중국의 여러 이렇게 곳을 다니시면서 한시도 이렇게 있는데 중국말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얘기 많은 사람들 보시면 야, 중국말도 읽기가 좋다. 원래 우리말로는 그냥 덕봉심리 해천장 이렇게 그냥 아무 이게 변화 없이 읽습니다만 중국어에는 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높낮이가 있으면서 참 읽기가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럼 요걸 한번 중국말로 한번 읽어보면서 감상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또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덕봉심리 해천장. 得风十里谢川长 草路飞飞是我长 断桥水乱行人少 既然各种种道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듣는데 좀 아마 이렇게 이렇게 박자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읽는 재미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한시를 읽을 때 이렇게 중국말을 연상해서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박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재미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좀 중국말을 이렇게 좀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한자도 어렵다고 하니까 뭐 한시를 이렇게 도외시하다 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덕분골은 여기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거기에 살았었던 또 살든 않았든 떠났든 지금도 그렇게 덕분골을 우리 하남에 사셨던 또는 하남에 살고 있는 옛 토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덕분골을 덕봉이라고 썼는데 원래 덕봉은 이제 지명이나 이제 산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덕봉이라는 산도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덕분골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다 이렇게 덕봉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당의 조부 생가와 어린 시절 피난처였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 덕풍골에 대한 덕봉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어린 시절 피난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1866년대에 이 병인양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병인양요 당시에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우리 또 이 구당 선생 그 집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요? 이게 그 뭐 지금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멀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에 사시다가 할아버지의 본가가 있었던 이 양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남이 기계유씨 그 집성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본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피난을 오게 돼 가지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지내셨습니다. 그 지내시면서 거기서 이제 한문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왔었던 곳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덕풍골에서 이제 걸어서, 지금은 이제 초이동이라는 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초이동을 이렇게 지나서 가면은 거기 개천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입니다. 거기 이제 그 복개해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거의 안 보이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개천이라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곳을 개내라고 합니다. 개내. 그러니까 개는 우리가 민물에 사는 개를 말합니다. 그 개가 많아서 그렇게 개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개내를 한자로 쓰니까 개해에다가 내천자가 돼서 해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지고 온 게 바로 개내인데, 그 개내가 지금은 상일동,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저기 강쪽으로 가면 강일동,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고덕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흘러서 갔는데, 여기가 전체가 다 광주부에 썼죠. 광주부. 그러니까 예전엔 상일동 있는 곳, 바로 거기를 개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개내. 그 지명도 개내라고 했어요. 개내. 거기를 그냥 갈 때. 지금 상일 초등학교가 된 것도 원래는 초등학교가 구천 국민학교였었습니다. 구천. 거기가 예전에는 구천면이었었습니다. 일제 침략기 당시에는 구천면.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구천면으로 있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서울시에 1962년도에 이제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상일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5월 말에 6월 중순 사이에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비가 그냥 많이 오고 한번 이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거기가 워낙 발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는 거기가 아주 그냥 텅 빈 벌판이었었어요. 텅 빈 벌판이었었고, 뭐 이렇게 황량하다시피 했던 곳인데, 거기는 논도 있었으니까, 그 논도 있어가지고 거기 모내기철인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거기 걸어서 이제 개내를 거쳐서 저기 광나루까지 걸어서 가시다 보니까 그 본 광경을 그대로 이제 거기다가 이야기를 시로 다 적어놓게 되는 거죠. 자기의 느낌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격양가라고 하는 것은 요 나라 때 태평성을 노래하죠. 땅을 치며 노래했다는 얘기니까 칠격 땅양자예요. 이거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니까 인분도 필요 없고, 나도 뭐 배불러서 그냥 쉬고, 뭐 목마르면 뭐 하고 한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아주 농민들이 즐겨워하는, 흥겨워하는, 비가 와서 이제 막 저갈 수 있는 아주 모내기가 좋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게 그런 여겨지니까, 아마 막 지금은 모내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죠. 지금은 뭐 기계가 그냥 이양기라고 기계가 탁 알아서 해주고 하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다 모를 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내기 소리도 있습니다. 모내기 소리. 모내기 하면서 하는 그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구당 선생이 그걸 보고서 상당히 뭐 아주 재미있어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모내기 소리들이 완전히 거의 없어져 가지고, 하남에 있는 모내기 소리도 지금 이제 하남문화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복원을 하고 해가지고 이 민속예술경연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방에서도 이제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런 건데, 하여간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을 명칭이 이제 뭐야, 행정동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더구나라 이제 이 어떤 자연불황 명칭을 그대로 불렀었던 어떤 개천이라든가 이런 명칭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진 게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계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어르신들이 그냥 계내 그랬는데, 저도 어렸을 때 듣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상일동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에 이상했었습니다만, 계내라고 하는 그런 개천의 이름, 지금은 이제 고독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독천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계내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금암산이라고 있습니다. 하남시 지금 광암동 정수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높은 산을, 거기서 남한산 쪽으로 이어지는 그 산을 이제 금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발원해 가지고 상일동, 강일동, 고독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한강으로 합류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남시가 또 신도시가 건설되기도 하고, 미사 지구가 됐고, 또 교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신도시에 있는 옛 지명들도 지금 거의 없어져 가지고 일반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죠. 교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산 신도시에 있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또 어른들이 불렀었던 그런 자연불황명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우리가 선조들의 생활했었던 그런 언어 같은 것들을 그냥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자연불황 이름이나 옛 그런 어떤 지명, 이런 것들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하남을 대표하는 근대 인물이신 구당 선생의 이제 한시를 읽으면서, 한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이런 옛 지명을 음미하는 맛, 이런 게 좀 재미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옛 지명이나 옛 선이 있었던 이런 입말이라 그러죠. 입말.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입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당 선생의 한시를 한번 읽으면서, 또 이런 옛 지명이 있었구나, 또 그런 옛 지명의 의미인지를 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있는 것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시를 적어 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상경과 오수만 이제 중국어로 한번 읽어드렸고요. 앞에 있는 저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 서유견문은 저서라기보다는 편역사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요걸 PPT에다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한문으로만 되어져 있죠. 요게 구당 선생의 친필입니다. 친필. 구당 선생 친필인데, 거기 보면 기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겠습니다. 기계, 육일준, 집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집술. 거기에. 그 다음에 서유견문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유견문 전, 서유견문 전체라는 거고요. 언제 이걸 탈고했냐면 개국 498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국 498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지금 분명히 근대인이기 때문에 집술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저라고 써도 되긴 되거든요. 사실 옛날 분들은 편역서들을 많이 이렇게 내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저라는 표현도 안 썼지만, 이제 여기는 저나 집술 이런 말들은 이제 후대에 이제 근대에 사용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따로 한번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에드워드 모스 박사는 진화론을 알린 분이에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구당 선생도 이 에드워드 모스 박사의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 요 이름은 좀 알아두면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그 지성으로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개화에 미쳤던 그런 내용이 굉장히 끼친 영향이 큰 분이거든요. 그 이분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통해서 아주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발전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부당 선생은 일본을 모델로 한 조선의 근대화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만행짜리 이렇게 보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그 초상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오원절구 원야작도 한번 원야작도 다시 한번 중국어로도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억한 윈비 위에 윈치 위에 하이성万变 都无定 종능이서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그냥 읽을 때하고는 좀 그 우리말로 읽을 때 아간운패월 이렇게 읽는 거하고 억한 윈비 위에 운거월환생 윈치 위에 환성 하이성 이렇게 된 거죠. 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이라고 읽어야 돼.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돌아온다라고 할 때는 환이라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중국말도 환, 우리말도 환 이렇게 했는데 또한 다시 이럴 때는 중국말은 뜻이 음이 바뀝니다. 하이라는 음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하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윈치 위에 하이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맛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만변 도무정 이렇게 돼 있죠. 완변 도우딩 종능이서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감상하시는데 조금 재미가 있을 듯하고 해서요. 그렇게 읽어봤고요. 여기는 이게 칠원절구일 경우에는 좀 더 기니까 조금 저거 하고요. 조금 읽으면서도 한시로 읽을 때는 자 아까 이걸 안 가르쳐 드렸네. 칠원절구는 읽을 때 우리말로 읽을 때 두 글자, 세 글자 또는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그렇게 네 글자, 세 글자 오원절구는 아까 두 글자, 세 글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석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봉심리 이렇게 됐죠. 덕풍골에서 심리를 간다. 여기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천장 걔네가 길고 멀다는 걔네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 이렇게 네 글자, 세 글자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다 해석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초로 비비도 마찬가지죠. 초로 비비 차오루 페이페이 시워장 이렇게 되는 건데요. 습아장도 습아상도 마찬가지죠. 풀에 미친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다. 초로 비비죠. 초로 차오로 페이페이 습 젖을 습자 나자 치마상자 내 치마를 적힌다. 내 옷깃을 적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글자가 또 하나의 문장이 되겠고 또한 潮水乱行人少 단교수란 끊어진 다리가 물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대싱人少 지나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적다. 그것도 네 글자, 세 글자 뜻이 되고 격양가 중 격양가 속에 종도왕 격양가 가운데 격양가 속에 또 하나의 대거지 있고 종도왕 모내기를 한창이 한다. 모내기를 한다. 씹는다는 얘기가 종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랑거 종다오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 좀 감상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의 운자가 뭔지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감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를 읽는 재미도 있지만 시 속에 옛날 그 우리 선조들이 불렀었던 입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아마 재미있는 한시 감상이 되지 않았을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구당 선생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이제 그 다산 선생의 시에도 또 우리 하남시 주변을 읊은 또 시가 있습니다. 한시이지만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소개할 수도 있고요. 검단산에 관한 시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팔당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정섬에서 지은 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우리가 참 옛날 시들을 읽는 이유가 왜 거기 있는지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정도만 하고, 다음번에 또 구당 선생이 됐든 다산 선생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가 됐든 시를 통해서 하남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길을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